해물을 뚫고 자유의 바다로. 프롤로그 침묵의 주파수와 금지된 꿈. 함경남도 해주의 밤은 죽음보다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전력난으로 인해 가로등은커녕 창밖의 풍경조차 구별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였다. 가끔 들려오는 국경수비대 경비견에 찢어지는 듯한 짖는 소리만이 이곳이 여전히 산자들의 땅임을, 동시에 거대한 감옥임을 증명할 뿐이었다. 북한의 밤은 단순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와 생각조차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와 같았다. 낡은 인민반 아파트의 구석진 방. 김유미는 두꺼운 솜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다. 이불 속의 공기는 탁하고 더웠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만 비로소 허락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삐걱거리는 다이얼이 달린 작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다.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 다이얼을 1mm씩 돌렸다. 자칫해서 다이얼을 너무 많이 돌려 북한 방송의 고압적인 행진곡이 흘러나오기라도 한다면 그 소리는 벽 너머 보이부 정보원의 귀에 화살처럼 박힐 것이었다. 칙, 칙, 지직. 날카로운 소음 사이로 가느다란 전파의 가닥이 잡혔다. 그것은 서해의 거친 파도를 넘고 보이부의 서슬, 퍼런 감시망을 뚫고 보이지 않는 이념의 장벽을 넘어온 다른 세상의 목소리였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유미는 눈을 감았다. 서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지만 꿈속에서는 수만 번도 더 그 거리를 걸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는 아나운서의 나긋나긋한 말투는 그녀가 평생 들어온 고압적인 선전 구호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다정한 위로였고 죽어가는 영혼을 흔드는 북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유미에게 속삭였다. 너는 소모품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고. 북한 당국은 이른바 비사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라디오를 듣거나 남조선 영화를 보는 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몰아세웠다. 들키는 날에는 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유미에게 이 잡음 섞인 목소리는 무채색의 삶 속에 유일하게 스며드는 찬란한 빛이었다. 그녀는 그 밤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붙잡듯 자유의 실체를 향해 마음을 뻗고 있었다. 정말 저곳에 가면 우리 미니가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녀의 심장 박동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제1장 해주, 굳어버린 땅에서의 절규. 해주는 본래 서해의 진주라 불리던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다. 바다를 끼고 있어 제때 먹을 것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뚫고 들어온 역병의 그림자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아예 질식시켜버렸다. 비상방역이라는 명목하에 국경은 철저히 봉쇄되었고 활발했던 장마당은 기능을 잃고 얼어붙었다. 국가가 배급을 중단한 지는 이미 오래였고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다. 유미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기가 두려웠다. 어제까지 길가에서 구걸하던 꽃제비 아이가 아침이면 차가운 시신이 되어 손수레에 실려나갔다. 이웃들은 하나둘 소리 없이 자취를 감췄다. 굶어 죽었거나 혹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금지된 구역으로 넘어가다 잡혀간 것이 분명했다. 쌀 한 톨이 금값보다 귀해진 세상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텅 빈 위장의 비명 앞에 무력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 대신 도끼만이 서렸고 서로를 감시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엄마, 배고파. 나 뱃속에서 자꾸 소리가 나. 6살 난 딸아이 미니의 뺨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에 유미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라비틀어진 강냉이 죽 한 그릇뿐이었다. 유미는 자신의 몫을 덜어 아이에게 밀어주며 몰래 침을 삼켰다. 그녀의 남편 강철민 가명은 대대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실력 있는 어부였다. 그는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가 주는 정직한 수확을 믿었다. 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조차 해안 봉쇄라는 명목으로 막혀버렸다. 배는 폭우에 묶인 채 썩어갔고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부패해 갔다. 철민은 매일같이 녹슨 배 옆에 앉아 먼 바다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은 북쪽의 항구가 아니라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 남쪽이었다. 어느 날 밤 남편 철민이 유미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등은 거친 노동과 추위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유미야, 이렇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민이,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이런 지옥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니? 굶어 죽으나 총 맞고 죽으나. 매 한 가지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철민의 눈에는 광기 어린 공포와 서늘한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바다 너머의 세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업을 나가는 척하며 물때를 익혔고 몰래 듣는 라디오를 통해 남한의 지형과 해상 상황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것은 단순히 배부름을 위한 도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다운 숨을 쉬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제2장 1년의 침묵, 목숨을 건 치밀한 모의. 일가족 9명. 유미 부부와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까지. 이 거대한 인원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북한 사회는 5호 담당제와 보위부의 감시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곳이다. 가족 중 단 한 명의 실수 혹은 단 한 명의 의심만으로도 구대구가 멸족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준비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밀하고도 처절하게 진행되었다. 철민은 조업 준비를 핑계로 서해안의 조류와 물때를 완벽하게 외웠다. 해안 경비정의 순찰주기, 레이더망의 사각지대, 그리고 달빛이 가장 어두운 날을 계산했다. 그는 엔진 소리를 줄이는 법을 연구했고 낡은 목선의 바닥에 두꺼운 솜니불과 고무판을 덧대어 진동을 최소화했다. 유미는 집안의 낡은 가재도구들과 애지중지하던 결혼 예물까지 하나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아 기름을 샀다. 한 번에 많이 사면 보위부의 의심을 사기에 그녀는 시장 상인들에게 뇌물을 먹이며 한 홉씩 한 되씩 기름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100리터의 디젤류는 어두운 지하실 깊숙한 곳에 숨겨졌다. 이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야. 한 방울이라도 새나가면 우린 끝이야. 기름통을 바라보며 유미는 매일 밤 기도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밖에서 배나 바다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6살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입을 꾹 다물고 엄마의 눈치만 살폈다. 아이는 어느덧 눈빛만으로도 엄마의 공포를 읽는 법을 배웠다. 비밀은 무거운 바위가 되어 유미의 가슴을 눌렀다. 어머니에게 탈출 계획을 말씀드린 날,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 평생 이 땅을 떠날 줄은 몰랐다만 너희들만이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내 뼈는 바다에 뿌려져도 좋다. 가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렇게 9명의 목숨을 건 약속이 어둠 속에서 맺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만약 들킨다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비극적인 서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가방 안에는 옷가지 대신 최악의 순간을 위한 쥐약과 날카로운 흉기가 들어있었다. 제3장 해무 속의 도박, 사선을 넘다. 2023년 5월 중순의 어느 밤, 드디어 하늘이 허락한 기회가 왔다. 서해상에 짙은 해무가 깔린다는 기상정보가 들려왔다. 안개는 공포의 대상인 보위부 경비정의 눈을 가려줄 유일한 우군이자 그들을 자유로 인도할 수이기도 했다. 오늘 밤이다. 모두 짐은 최소한으로 줄여라. 철민의 짧은 한마디에 유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5톤 남짓한 작은 목선에 몸을 실었다. 엔진 소리가 새 나갈까봐 해안가에서는 노를 저어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파도 소리와 9명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엄마, 무서워. 추워. 아이의 입에 유미는 미리 준비한 사탕을 물리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혹시라도 비명이 터질까봐 그녀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해안선을 벗어나고 감시 초소의 불빛이 멀어질 때쯤 철민이 조심스럽게 엔진을 걸었다. 두두두두, 두두.
심장 박동보다 큰 엔진 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멀리서 날카로운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해수면을 훑기 시작했다. 북한 경비정이었다. 엎드려. 모두 숨죽여. 고개 들지 마. 철민의 낮은 외침에 9명의 식구는 배 바닥에 물 젖은 솜니불처럼 몸을 밀착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이쳤지만 누구 하나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빗줄기가 배 바로 위를 몇 번이고 스쳐 지나갔다. 1초가 1년 같은 정적이 흘렀다. 다행히 해무가 너무 짙어 경비정은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있는 그들의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갔다. 배는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향했다. 낡은 나침반 하나와 별빛에 의지한 채 철민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북방 한계선의 내rel이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더욱 사나워졌다. 낡은 목선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엔진은 과부하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금방이라도 멈출 듯 쿨럭거렸다. 조금만 더 견뎌줘. 철민은 키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기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엔진의 열기는 배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뒤편에선 뒤늦게 탈출을 알아차린 듯한 북한 경비정의 조명탄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추격의 시작을 알리는 지옥의 신호였다. 제사장 사선에서의 조우와 눈물.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북한군의 확성기 소리는 지옥의 사자가 내뱉는 포효 같았다. 유미는 눈을 감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여기서 끝인가?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을까? 그녀는 품속의 칼을 만지작거렸다. 아이를 북한군에게 다시 끌려가 고통받게 하느니 자신의 손으로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전방에서 거대한 함정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북한의 녹슬고 초라한 경비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웅장한 현대적인 함정이었다. 그 함정의 돛대 끝에서 펄럭이는 것은 밤하늘의 별보다 선명한 태극기였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다. 귀측은 누구인가? 반복한다. 귀측은 누구인가? 유미는 자신도 모르게 배 위로 일어나 손을 휘저었다. 목이 터져라.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일가족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해군 고속정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다. 건장한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이 배 위로 뛰어올랐다. 그들이 내민 손은 투박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북한 경비정은 NLL을 넘지 못한 채 멀리서 증오 섞인 불빛만 반짝이다가 기술을 돌렸다. 해군 함정의 갑판 위로 옮겨진 유미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통곡했다. 찬란한 서치라이트 아래 비친 9명 가족의 얼굴은 공포에서 안도로 그리고 다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으로 젖어들었다. 6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비로소 인간으로 대접받는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다. 장병들이 건네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의 온기는 유미가 평생 느껴본 가장 뜨거운 생명의 온기였다. 그날 밤 유미는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밝은 달빛을 보았다. 제오장 낯선 천국, 그리고 자유의 무게. 한국에 도착한 유미 씨 가족에게 세상은 온통 천연색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사회 적응 교육을 마치고 비로소 마주한 대한민국은 그녀가 라디오를 통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동시에 훨씬 더 복잡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던 날 유미는 입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진열대,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 그리고 사계절을 잊은 듯 풍성한 과일들. 북한에서는 간부들조차 평생 구경하지 못할 것들이 이곳에서는 흔하디흔한 일상이었다. 엄마, 이거 진짜 우리가 돈만 내면 다 살 수 있는 거야? 누가 안 잡아가? 아이가 초콜릿 하나를 집어들고 묻자 유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밤 마트에서 사온 하얀 쌀밥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울었다. 고향에서는 이것 한 그릇이 없어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곳의 평화는 너무나도 눈부셔 오히려 아팠다. 하지만 정착의 길은 또 다른 거대한 산이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
낯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키오스크. 하나 다루는 것조차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는 정보의 격차. 유미는 때때로 자신이 외계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억센 북한 말투 때문에 손님들과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여기가 정말 우리가 오려던 곳이 맞나? 남편 철민도 어업 기술은 뛰어났지만 한국의 첨단 어선 장비를 다루는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마다 항구에 나가 그물을 손질했고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하며 기술을 익혔다. 유미 역시 밤낮으로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스로 일궈내야 하는 책임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제6장 새로운 희망의 주파수. 오늘날 김유미 씨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탈북민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 YUMIKA를 운영하며 자신의 사연을 알리고 있다. 그녀는 이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전 세계에 전하는 당당한 메신저가 되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 어딘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다. 자신이 그 전파를 통해 희망을 얻었듯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살아남으라는,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실제적인 신호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여러분, 자유는 무겁고 힘겨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의 입에 따뜻한 밥을 넣어주고 내일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그 평범함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녀의 영상 아래에는 수만 개의 응원 댓글이 달린다. 때로는 비난하는 말들도 있지만 유미 씨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이 내디딘 그날의 발자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말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죽음을 뚫고 살아남았다는 훈장이기 때문이다. 어느 화창한 주말, 유미 씨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 텐트를 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화로운 햇살을 마주한다. 9명의 생명이 해물을 뚫고 찾아낸 것은 단순한 남쪽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스스로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삶 그 자체였다. 한강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유미 씨는 곁에 있는 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더 이상 배고픔에 떨지 않았다. 에필로그 닻을 올리고 미래로. 해주 앞바다의 차가운 파도는 이제 기억 속의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유미 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근육이 되었다. 그녀는 오늘도 새벽 일찍 눈을 뜬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보며 짧은 기도를 올린다. 북녘 땅에 남겨진 동포들이 언젠가 이 찬란한 빛 아래 함께 서서 숨막히는 침묵이 아닌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김유미. 그녀의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유의 바다 위에 띄운 그녀의 배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희망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고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그리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젓고 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5월 서해 NLL을 통해 귀순한 김유미 씨와 그 일가족의 실제 인터뷰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비록 이름과 일부 묘사는 각색되었으나 그들이 겪은 사선에서의 공포와 자유를 향한 갈망만큼은 그 어떤 기록보다 진실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글이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